안녕하세요. 2021년 3월 6일 미국 동부 시간 12시 정도 점심시간 지나고 있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뭐 마켓 하락 시그널이나 해칭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,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제가 지난 4부작 1시간짜리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, 물론 앞으로도 그 지표들이나 시그널들을 확인해야 돼요. 근데 이게 뭐 3개월 뒤에도 6개월 뒤에도 뭐 1년 뒤에도 항상 그것만 보면은 안 된다. 왜냐면 지금 상황에 맞고 지금 상황에 좀 더 효과 혹은 이런 눈에 띄는 것들이 확확 드러나는 지표들과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켓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최근 유가가 브렌트 기준으로 한 70불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 위에 거는 이 시추공 숫자이고 이제 아래 거는 유가인데, 이게 재밌지 않나요? 이게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, 시추공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있어요. 이 리그 카운트가 쭉 그 팬데믹 영향으로 쭉 하락을 했다가 지금 살짝 상승을 했는데, 지금 유가는 쭉 급등했어요. 이게 이런 거겠죠. 몇 달 전에 바이든 후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.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이제 연방 그런 땅에 있는 이런 원유 시추 허가를 제한할 거다. 그러면은 그때 언론이 얘기했던 거는 뭐 유가에 안 좋다, 뭐 에너지 회사들 뭐 힘들어진다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도 아, 이건 좋은 소식이다, 나쁜 소식이다,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. 지금 이 시추공이 증가하는 이 증가가 더딘 거거든요. 유가 상승에 비해서. 이거는 이 말은 뭐냐? 유가가 상승하는데 시추공 감소, 즉 바이든이 이 연방 땅에 시추 금지 혹은 이거를 제한한 게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준 거예요. 왜냐하면 공급을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이 흐름을 봐도 이 시추공 숫자가 크게 증가는 하지 않을 것이고, 그리고 지금 유가는 뭐 지금 이 당시에는 제 40불이라 적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70불, 60불 후반인가, 뭐 66불인가,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40불에서 한 50불로 올려야겠죠. 50불 정도는 이제 내려오기가 참 힘들다. 뭐 물론 하락할 수도 있죠. 그리고 며칠 전에 사우디가 예상하지도 못하게 우리 감산 계속 연장해 갈 거야라고 말을 했어요. 이렇게 이 제가 28일 날 이 글을 적었을 때는 오펙 회의에서 증산을 하지 않을까. 대부분이 아, 이제 오펙이나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좀 이제 축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, 사우디가 혼자서 딱 역시 큰 형님답게 우리 감산 개선할 거야.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는 아직도 홀드 해야죠. 보유를 했다면요. 위에 거는 빅스고 아래 거는 스파이 S&P 500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무브 인덱스. 제가 요즘에는 이 채권 변동성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이게 마켓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3월 1일이니까 월요일이에요. 금요일 날 하락을 하고 월요일 3월 1일 날 급등을 했어요. 그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숏 포지션을 가져가 간다고 했잖아요. 저는 이때도 계속 숏 포지션을 그냥 보유를 했어요.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간 이유는 이렇게 패닉 하락, 패닉 상승, 사실 패닉 셀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. 뭐 그렇기도 한데, 또 저는 이번 월요일에 상승을 했을 때도 진정한 반등이라고 보지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보는 것들, 이런 지표라든가 시그널을 살펴보면 정말 반반이에요.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요 빅스가 살짝 내려왔다는 점, 하지만 저점을 올리고 있다는 점,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계속 가져갔던 거고요. 이 무브 인덱스도 3월 1일 월요일 날 살짝 내려왔지만 아직도 이 저점들이 쭉 올라가는 이런 추세적인 트렌드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, 빅스도 이날 월요일 날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다. 그래서 계속 숏 포지션을 계속 가져갔어요.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요. 이거는 이제 일주일째 요거 스파이 모습이고요. 이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마켓이 하락했나요? 0.5% 하락했네요. 근데 뭐 개별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, 미국 대표 증시, 미국의 마켓을 볼 때 봐야 되는 거는 스파이 S&P 500예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금요일 날 쭉 이렇게 상승을 거의 3% 해주면서 하락폭을 많이 감소해줬어요. 그리고 이것도 많이 하락한 거 이렇게 보더라도 3.57%, 4% 하락한 거예요. 그래서 마켓이 하락한 거라 보기도 참 애매합니다. QQQ 나스닥 ETF를 한번 보면은 이것도 일주일간 3.3% 하락했어요. 물론 금요일 날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뭐 3.5% 상승했네요. 그랬는데 이거 3.3% 하락했는데 이거를 하락한 걸로 봐야 되나?
참 이것도 그렇죠. 물론 개별 회사 그건 좀 다르긴 합니다. 이거는 이제 3월 1일 날 기록한 글이고 지금 중국 양회 뭐 전인대인가 뭐 두 개 회의하잖아요. 그게 끝났는데 거기서도 특별히 긴축의 모습은 긴축 관련 발언 같은 건 없었고 오히려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도비시한 그런 비둘기적인 모습이 좀 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중국 그 크레딧 인플루스거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이 경제 사회에서 부채를 땡겼을 그 부채가 증가하는 비율하고 이 명목 GDP 성장하고 요 갭을 나타낸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게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리고 이 커머디티 인덱스, 이 원자재 가격은 지금 상승을 했어요.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 차이나 크레딧 인플루스가 살짝 요거를 선행하는 성향이 있어요. 당연하죠.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 원자재를 비축하거나 매수를 할 때,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부채를 빌려가지고 이것들을 사겠죠.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를 산다던가 이런 부채를 빌리는 비율이 살짝 내려가고 있다. 이 말은 원자재가 앞으로 오는 단기간적으로 살짝 뭐 하락을 하던 크게 하락을 하던 이건 모르죠. 어디까지 하락할지는요.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원자재가 살짝 뭐 원유라든가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광물 이런 것들이 살짝 하락해도 이상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원자재 인덱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PMI도 살짝 뭐 아직도 50위긴 한데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중국의 명목 이 GDP 대비 이 사회 융자 혹은 대출 이 규모 요게 살짝 감소하는 거를 봐가지고 원자재가 조금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. 뭐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지금 만약에 원자재에다가 롱 포지션을 베팅을 했거나 이런 뭐 광산들을 샀어요. 근데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잘 선택해 봐야 되는 게 이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. 항상 이런 모든 원자재라든가 이런 조직 같은 경우는요. 그런데 지금 팔고 나중에 다시 진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판 시점보다 더 높아져 있어.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판단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고개를 쳐들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거를 살펴봤을 때 원자재의 조금 약세 트렌드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ARK 이메일로 트레이딩 내역 그런 거 많이들 받아보시잖아요.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바뀐 거 못 느끼셨나요? 예전에 이렇게 트레이딩 목록이 나오고 위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근데 한 며칠, 한 일주일 정도 됐나? 이때부터 이런 스테이먼이 생겼어요. 그 디스클레이머가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한마디로 이 ETF 홀딩을 그날마다 공개를 할 거예요. 홈페이지로는. 근데 이제 이메일로 얼마를 몇 주를 샀고 몇 프로를 샀고 이런 거는 공개가 전체가 다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이 트레이딩 리스트가 전부가 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공개되는 게 일부분만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죠. 그래서 뭐 생각해 볼 거는 뭐 첫 번째로 트레이딩 목록 포지션이 좀 적극적으로 공개하기가 좀 뭔가 떨어진 거예요. 기존에 하던 거를 지금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지난번에 지난주인가 전체 ARK에서 자금 유출이 거의 400밀리언, 500밀리언 정도 됐어요. 그래서 뭐 자금 부족이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왜냐면 얘네들이 펀드 인플로우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매도를 해야겠죠. 그리고 ARK 숏 포지션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비중이 높은 그 회사들은 좀 공개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고 아무튼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아니에요. 제가 트레이딩 내역들을 계속 팔로우 트래킹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네, 말씀드리지 않을게요. 워낙 ARK 지금 핫하고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패스할게요. 아까 제가 그 마켓에 QQQ랑 스파이, SPY 보여드렸잖아요. 이 정도는 하락도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정도 하락한 것 같고 이게 스크래치 난 것 같고 연준이 뭐 개입해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던가 무슨 뭐 YCC를 한다던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연준이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. 그걸 하면요.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그
월스트리트에서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좀 그 글을 보니까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얘기 나오고 해서 이건 무슨 삐 소리야라고 해가지고 제가 글을 좀 적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뭐였냐면 지금도 같아요.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안 해요. 이건 제 생각인 거니까.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, 퀀터테이티브 이징을 하는 것도 더 늘리지 않을 거예요. 늘릴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YCC는 이건 진짜 먼 미래의 얘기예요. 시장이 마켓이 더 확 빠지던가 아니면 화끈하게 그냥 급락 폭락을 해가지고 박살 나던가 그렇게 해야 연준이 빨리 개입을 하지. 지금 뭐 3%뭐 0.5% 요렇게 하락하고 스크래치 난 거 갖고는 연준이 개입하길 바라는 거는 좀 거시기 하다. 그리고 그 전부터 이 연준 이사들이 다 시그널을 줬어요. 지금 존 윌리엄스 이 뉴욕 총재 이분을 제가 가장 주목하거든요. 이분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 매년 있어요. 이분도 지금 국채 금리 상승 걱정할 거 아니라고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.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고요. 지금 GDP 그로스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다. 이거가 GDP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거는 당연한 거다. 저도 이거는 상당히 동의하고 앞으로 조만간도 뭐 연준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던가 뭐 YCC를 한다던가 뭐 퀀터테이브 이징을 뭐 늘린다던가 이런 거 뭐 할 필요도 없어요. 당연히 이번 연설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 퀄리테이티브 툴 같은 것만 잘 돌려서 원래 했던 거 그냥 우리 뭐 평균 물가제도 뭐 잘 할 거고 지금 뭐 120빌리언 양적 완화하고 있는 거 유지할 거고 그거는 되게 뻔한 시나리오였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FOMC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딱 두 가지예요. 이 SLR,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란 건데 이거는 은행의 자본 충족성, 적합성 이런 거를 측정하는 툴이에요. 그래서 자기 자본보다 많은 양의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지난년 4월 달에 이 SLR을 미국 국채와 MBS에 사용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거를 면제해 줬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요. 그런 다음에 이 은행들이 이거를 국채를 사요. 그러면 이걸 다시 연준한테 가가지고 이 양적 완화 지금 프로그램 하는 거 있잖아요. 여기다가 팔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연준은 한마디로 이 재무부 국채 발행한 거를 은행한테 팔아가지고 이거를 더 사게끔 독려해 준 거예요. 1년간 너 미국 국제 채권이나 MBS 충분히 사도 돼. 그러면 얘는 다시 이 양적 완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팔아주는 거예요. 중요한 게 지금 양적 완화하는 게 돈이 시장에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. 전혀 그렇진 않아요. 제가 아까 이렇게 메커니즘 그려드렸죠. 이거 보면은 이 은행들이 이 재무부한테 국채를 사요. 그리고 이거를 페드한테 가서 팔아요. 그런데 이 페드는 어떻게 하냐? 자기의 이 은행들 계좌에다가 이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. 은행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. 한마디로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게 현금 은행 예금에 이 은행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은행이 이 연준한테 팔면은 이 페드는 자기네 이 은행들 디파짓에다가 크레딧을 넣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얘가 발행해도 채권을 발행해도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은행 어카운트 자산 이 실적 발표에서 이런 거를 보면은 자산에는 변화가 없어요. 왜? 이 페드에서 갖고 있는 디파짓 이 어카운트도 은행의 자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부에서 은행으로 돈이 가고 이 은행들이 다시 연준한테 이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SLR 이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거는 IOER이라고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예요. 페드가 은행한테 야, 너 10%는 네 돈으로 꼭 갖고 있어라. 그래서 이제 페드가 이 10%를 갖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뭐 15%로 넘어갔어요. 그러면 이 차이가 5%잖아요. 이 5%에 대해서 이자를 주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이자율이 0.1%예요.
그러면은 이 넘어가는 5%에서 0.1%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. 만약에 이 IOER을 뭐 0.2%로 올리잖아요. 그러면은 은행 같은 입장에서는 돈을 굳이 다른 데다가 막 위험하게 굴릴 수도 있겠지만 뭐 10년 국채 지금 1.5%인가 1.6%잖아요. 그거를 해가지고 굴릴 수도 있지만 지금 국채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트렌드잖아요. 금리가. 그러면 은행보다 저 국채보다 굳이 뭐 빼가지고 뭐 이렇게 위험하게 할 바에 여기다가 돈을 넣는 게 낫거든요. 그 연준에 그 초과 지급 준비금 계좌에다가. 그럼 만약에 이 IOER이 0.1에서 뭐 0.2로 가든 0.3으로 가든 하면은 어쨌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페드가 만약에 IOER을 올린다면은, 그리고 이 SRL을 연장한다면, 이게 요번 3월 30일 날 끝나거든요. 이걸 연장하게 된다면은 시중에 이 유동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 풀리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. IOER 이 이자율을 올려주면 은행들은 굳이 뭐 위험하게 할 바에 여기 연준 페드 계좌에다가 넣어놓고, 그리고 이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이거를 다시 국채라든가 MBS에다가 연장을 해주면은 당연히 은행은 자기가 이 자본 적합성 넘어가는 범위의 돈을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초과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냥 안전하게 재무부가 국채 발행하면은 거기서 은행들은 사고, 그런 다음에 은행들이 산 거를 연준에다가 다시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 퀀터테이브 이징 요거를 다시 그 이용해가지고 팔고, 그러면은 이 연준은 은행들 계좌에다가 크레딧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, 그러면 돈이 다 어디 가요? 연준한테 있게 된다. 그래서 연준이 더 컨트롤하기, 유동성을 컨트롤하기 더 편해진다. 그래서 이 페드는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. 이게 그냥 시그널을 이렇게 주잖아요. 그냥 그대로 그냥 믿고 그냥 더블 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In Fed We Trust 했는데 정말 그래요. 아, 이거 제가 15분? 뭐 10분?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뭐 한 2, 3부작 나눠야겠는데요. 이게 영상 녹음하다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으면 그냥 중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2부에서 뵐게요.